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서부터 조선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1392년에 건국이 됐지요.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1592년에 아주 커다란 전쟁을 이제 치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외놈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조선을 크게 우리가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할 때는 이런 1592년 외란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호란이 끝나는 때까지 이 시기, 혼란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뒤편을 후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을 이제 전기라고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란과 호란을 통해서 조선의 사회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시대적 특징이 구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기와 후기를 외란과 호란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선 건국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국을 했지요. 신진사대부는 급진파 수장이 누구였더라? 그렇습니다.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온건파도 있었었죠. 여기의 수장은 정몽주라고 하는 분이었었죠. 이 신진사대부는 고려라고 하는 사회를 전면 비판하면서 새롭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은 애들이 바로 온건파가 아닌 급진파였었죠. 자, 이 신진사대부가 고려사회를 어떻게 압박을 했느냐면, 고려사회에 문제가 됐었던 이 권문세족 애들, 그리고 불교의 타락,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고려의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 결과 이제 정치적으로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고려를 압박을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토지제도 개혁, 과전법을 시행하자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고려사회를 압박을 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1392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급진파가 주도권을 잡고서 조선 사회를 이끌어 나갔는데, 이 급진파 애들이 결국에는 중앙에서 권력을 잡게 됐고, 중앙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이죠. 얘네들이 나중에 훈구파라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급진파 반대적 세력에 섰던 이 온건파 애들은 중앙에서 이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쫓겨났으니까 시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골로 낙향을 하고, 시골로 가서 뭘 했느냐? 향촌 자치. 시골에서 어떻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시골에서 사는 것에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했었는데, 시골에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살인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살인파들은 과거라고 하는 것,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과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해서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했느냐? 삼사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직을 얻게 됐고, 이 삼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살인파들이 장악을 하게 되지요. 삼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 비판이라든지 또 왕에게 어떤 뭐 간언하고 뭐 자문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훈구파는 사사건건 이 삼사에 있는 이 살인파애들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정책에 비판을 해야 되니까 아주 불편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살인파들을 혼내주게 되는 사화가 일어나기도 되는데, 이 사화는 이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무오사, 그 다음에 갑자사화,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 나중에 이제 사화에 대해서 쭉 공부하겠지만, 이런 4개의 사화를 통해서 살인파들을 완전 제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살인파의 생명력은 참 끈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요. 훈구파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는 이제 중기서부터 후기 사회는 살인파가 완전히 조선을 장악하고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조선의 건국 당시에 분위기가 어떠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 초기에 왕들이 어떠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듯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했고, 또 이성계와 손잡고 조선을 어떻게 통치해 나갈까라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디자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통치의 어떤 시스템을 왕이 중심이 된 통치를 추구한 게 아니라 신하들, 재상들이 중심이 된 통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상들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체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백성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죠. 민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으로서 통치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면서, 이 태종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모든 나라의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재상 중심의 통치, 이 사람 머릿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되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재상들 너희들은 잠깐 뒤로 한 발짝 빠져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조라고 하는 기관이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런 체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최고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이런 재상들,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재상들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상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태종제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 예 중에 뭐 사병을 없앤다든지, 그 다음에 사관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상들의 비판을 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상들의 권한을 많이 제한을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종이 했었던 일 중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땅을 다 조사하죠. 그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양전사업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호구조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조선의 인구를 파악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패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태종은 이렇게 왕권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구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뒤를 이은 이 세종은 이제 이방원 태종이 왕권을 어느 정도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양전사업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니 이제 정도전이 꿈꾸었던 재상 중심의 통치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종은 바로 이 정도전의 통치 시스템과 유사한 그런 통치를 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상들이 책임을 지고서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지요. 당신들이 책임지고서 통치를 해 나가시오. 다만 인사와 군사적인 부분은 왕인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 나머지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통치를 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왕권과 신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완성시켰죠. 훈민정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경제정책, 우리 나중에 토지정책에서 공부하겠지만 전분육두법이라든지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이런 토지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이 민본 사상과 맥을 같이 하겠죠. 흔히 여러분들은 이 세종대왕이 굉장히 문약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것이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사군육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김종서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북방 저 백두산 쪽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요. 이쪽 지역에 백성들을 옮겨서 살 수 있도록 하는 3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일본 애들이 가지고 있는 대마도 스시마 섬을 정벌하기도 했었었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맨날 책만 읽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좀 군사적인 부분에도 또 영토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임금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뒤를 이은 세조는 그 유명한 수양대군이죠. 세조는 스타일이 바로 이 태종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루었던 이 의정부 서사제라든지 하는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 시스템을 다시 태종 시스템으로 바꿔놓죠. 6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합니다. 왕권을 굉장히 이제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스타일이 공부하는 거를 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뭐 경연이라든지 뭐 지편전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세조는 그런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경연과 지편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었죠. 경연 통해서 신하들하고 토론을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다 집어쳐라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조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이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와서 완성됐죠. 경국대전 완성이라고 할까? 완성을 시켰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종과 또 스타일이 또 비슷해, 성종은. 그래서 다시 의정부 서사제 부자 빠졌네요.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재상 중심에. 그래서 경연이라든지 지편전을 이은 홍문관 이런 것들을 다시 완성시키고 조선의 통치 시스템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완성된 게 바로 이 성종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는 조선 초기의 왕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었고요. 또 어떠한 정치체계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갔었는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에서 이제 중앙 정치 체제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앙 정치 체제를 살펴볼 때는 조선의 핵심 기구였던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위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잖아요. 뭐 3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했다 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한 통치 체제가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있었고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치 시스템이라든지 중앙정부 조직을 살펴본다면,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6조 직계제 이런 것들은 다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을 보필하는 승정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기구다라고 볼 수 있었겠고, 그 다음에 국가의 대역 죄인을 잡아볼 수 있는 이런 의금부라고 하는 조직, 역시 왕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치 시스템은 바로 의정부 서사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3, 4에 뭐가 해당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앙 통치 체제를 본다면 이 지방 행정은 여러분들 알듯이 8도로 전국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 8도에 팔도에 관찰사를 이제 파견을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것을 고려랑 비교를 해줬었죠. 그 비교표를 참고해서 고려랑 조선의 지방 행정이 어떻게 달랐었는가 비교를 좀 해주시고 여기 지방 행정의 특징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 관찰사 밑에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8도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하위 행정구역이 있었었는데요. 부, 모, 군, 현, 뭐 이런 하위 행정조직이 있었었는데, 요런 데 이제 수령이 이제 파견이 됐었던 것이죠. 도에는 관찰사가 파견이 됐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수령과 관찰사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는 모든 군현에 다 파견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왕권이 지방 곳곳에 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기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유향소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향촌에서 유향소가 있었었고, 이 유향소와 연락을 달 수 있는 서울에 설치된 경제소라고 하는 것도 있었었죠. 참고적으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것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선의 군사는 양인 개병제가 기본입니다. 양인이라면 모두가 다 군대를 갔어야 됐다는 것이죠. 16세 이상서부터 60세 미만까지는 다 갔었어야 됐다. 정군과 보인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보인은 실제로 군복무를 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그런 군인이었었습니다. 조선의 중앙군은 5위, 그 다음에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을 했었고, 이 육군과 수군의 편성은 각 지역에서 방어를 하게 하는 진관 체제가 기본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재승방약 체제로 전환이 됐다가 외란이 벌어졌을 때 재승방약 체제가 완전히 이제 희뢰를 못 거두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관리 등용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과거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음서제도, 물론 고려시대 때보다는 크게 그 범위가 축소됐지만 아직까지 음서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추천이라고 하는 천거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중점을 봐야 될 건 이 과거제겠죠.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수한 인재를 시험을 통해서 등용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알듯이 서원, 서당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부학당, 향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돼서 시험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속과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속과 합격을 한 후에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인데, 여기 이제 1차 시험이 되고 이것이 2차 시험이 되는 것이겠지. 여기에 이제 중간에 성균관 최고 교육 기관이었던, 그래서 이런 그 흐름으로 과거가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는 3년마다 정기 시험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행했던 특별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구분을 해본다면 사부학당은 서울에 설치된 그런 관악이었었고 향교는 지방에 설치된 관악이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악이었어요. 나라에서 세운 관악이었었고 얘네들은 개인이 세운 그런 사학이었었죠. 물론 성균관도 관악이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